전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희관입니다. 예, 워낙 우리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독일 구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네네. 우선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요. 네, 과거 정부들도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구상들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대체로 정부 출범 한 2, 3년 차에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2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걸 이제 공동선언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최근에 ICBM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실험할 만한 것들은 다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사실 독일에서 네. 우리 대통령들이 아마도 평화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 가서 자꾸 하는 거겠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베를린 선언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런 것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에 남북 관계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대북 투자가 서서히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사전 교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식량난에 처해 있던 그런 시점이라서 북한의 어떤 그런 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도 그렇게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퍼주기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상호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걸 하는 시점에서 정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고도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역시도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매우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나온 그런 선언들이기 때문에 서로 수위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수위가 좀 달라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통일 구상과도 이게 다릅니까? 혹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우리 기본적인 통일 방향이라는 것은요. 일단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제도적으로 통합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건데요. 원칙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황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고도로 좀 위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앞에 닦아놓았던 길 위에 좀 더 위기 상황이 왔지만 그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의 베를린 그리고 드레스덴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들 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북한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선언을 발표할 때는 그의 어떤 마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보면은 이게 천안함 연평도 사건 바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뭐였냐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 당시 해관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여기 초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하고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고요.
베를린 제안하는 당시에 거의 그 동시간대에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돈을 트렁크에 넣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돈을 뿌리치고 가가지고 아주 크게. 예. 결국 북한이 녹취를 공개하겠다고까지 그렇게 협박을 하는 뭐 그런 상황. 아, 기억나네요. 예. 네. 베를린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고 베이징에서는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해서 천안함을 당신들이 한 것이라고 네. 해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북한이 그걸 공개해버렸죠. 천안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접촉도 없이 이제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공식 접촉을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공식 접촉이 없는데 비공식 접촉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전혀 어떤 사전 교감 없이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지금 뭐 이번 선언에서 그 성묘 같은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묘하게 하자 남북이.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언은?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전례를 볼 때. 뭐 전례로 볼 때 김대중 정부 때도 이미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4개월 전부터 그런 준비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약 30여 개 단체의 대북 접촉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이 그 남북 관계가 좀 중단된 상태 속에서도 면면이 그 북한과 채널을 이어나가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북한에게 의사타진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 없이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자면, 예,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을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미 그 문 대통령의 구상은 2년 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15년도에. 그 당시에 구상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 비공식 대화건 어떤 대화건 북한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뭐 지금 이야기들은 교수님이 과거의 경험 혹은 과거 정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당국이 사실 정부 당국이 나와도 비공식 접촉했다고 인정하지 않겠죠. 예. 네네. 예, 기억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하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네. 중국이 이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중국은 사실 사드는 배치할 수 없다고 아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하는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그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동감을 했다. 네, 사드만 제외하고, 예.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감했다는 얘기인데요. 사드 문제는 남북 문제의 어떤 장애물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반대해야 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드는 본질적으로는 중미 문제죠. 중국과 미국의 알력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도 한국이 니네가 왜 이 문제에 끼어드냐 사드로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총평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이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제 사실상 규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왜 이걸 북한의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네. 러시아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탐지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 저도 그 구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외교적인 측면에서 혹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지금 사실 중거리냐 ICBM이냐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번에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고도가 2,800km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발사한 화성 12형이 이미 고도가 2,000km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날 실험한 백두산 계열의 로켓 엔진, 이걸 가지고 북한은 3.18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ICBM 발사체가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ICBM이 좀 뭉쳐도 곧 도달할 거기 때문에 중거리냐 ICBM이냐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이번에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발사체보다도 2단계가 훨씬 더 길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난 5월 달 발사체가 이미 6,000km 내외를 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면 이번 발사체는 훨씬 멀리 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ICBM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러시아의 의도는 참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고도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역시도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매우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나온 그런 선언들이기 때문에 서로 수위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수위가 좀 달라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통일 구상과도 이게 다릅니까? 혹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우리 기본적인 통일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걸 이제 공동선언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최근에 ICBM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실험할 만한 것들은 다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사실 독일에서 네. 우리 대통령들이 아마도 평화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 가서 자꾸 하는 거겠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베를린 선언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런 것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에 남북 관계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대북 투자가 서서히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사전 교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식량난에 처해 있던 그런 시점이라서 북한의 어떤 그런 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도 그렇게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퍼주기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상호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걸 하는 시점에서 정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희관입니다. 예, 워낙 우리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독일 구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네네. 우선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요.
네, 과거 정부들도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구상들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대체로 정부 출범 한 2, 3년 차에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2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